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똑같은 제품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비싼 거요. 해외에선 훨씬 싸게 팔면서 말이죠. 큰맘 먹고 샀는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 참 속상하잖아요. 돈 더 낸 것도 억울한데 어쩐지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까지 들거든요. 우리는 그 기분을 꽤 오래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요. 사람들이 외국에서 물건을 사서 한국으로 들여오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만든 TV인데 미국에서 세일할 때 사서 배송비 물고 들여오는 게 더 싸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청소기며 주방가전이며 다른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동차까지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차를 사서 배에 실어서 한국으로 들여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회사가 만든 우니차를요.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보낸 그 차를 미국에서 사서 다시 배에 태워 가져온 겁니다. 배 상 내고 세금 내고 통관 절차 다 밟아가면서요. 우리 물건을 우리가 제값에 못 사서 바다 건너에서 사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한국은 봉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아직 모르셨다면 오늘 이야기 꼭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물건 살 때 알아두면 두고두고 도움되는 이야기니까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삼성입니다. 우리 국민기업이라고 불리는 그 회사요. 전 세계의 휴대폰을 제일 많이 파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삼성이 새 접는 폰을 내놨어요.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웬만한 컴퓨터 한 대 값이에요. 그러니 비싸다는 소리가 당연히 나왔죠. 그런데 사실 요즘 전자제품 값이 다 오르고 있잖아요. 반도체 값이 크게 뛰면서 노트북이며 가전이며 스마트폰이며 줄줄이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동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올해 컴퓨터 값이 작년보다 평균 10몇 % 오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고요. 그러니까 만드는 쪽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값을 올릴 명분은 충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폰을 유럽 사람들은 우리보다 100만 원 넘게 더 주고 삽니다. 같은 폰인데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쌉니다. 그럼 삼성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회사 책임자가 직접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 소비자의 사랑이 갤럭시를 세계에서 통하게 만든 밑거름이었다고요. 풀어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국민이 사줘서 삼성이 여기까지 클 수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 그 고마움을 값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답의 크기가 얼마냐면 유럽 사람이 내는 값보다 100만 원이나 덜 내는 겁니다. 그것도 슬쩍 흘린 게 아니라 공식 자리에서 대놓고 말했어요. 앞으로 나올 신제품도 한국에서 가장 싸게 내놓겠다고요? 이런 말은 아무나 못합니다. 한 번 뱉으면 다음 제품 나올 때마다 지켜야 하거든요. 안 지키면 그 말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공개적으로 못을 박았다는 건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입니다. 봉소리를 듣던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챙김받는 시장이 된 겁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사이에요. 혹시 주변에 아직도 우리나라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전달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건 정말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기만 할까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그 발표가 얼마나 낯선 일인지 알려면 우리가 어떤 시절을 살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자, 그 시절 가격표부터 보고 갈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소기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몇 년 전 영국의 유명한 무선 청소기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팔렸어요. 비싸도 다들 샀습니다. 좋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날 가격을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세일을 하는 가격이 영국 정가보다 20만 원 넘게 비싼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일가가 남의 나라 제값보다 비싼 거예요. 홍콩이나 일본하고 비교해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씩 차이가 났고요. 그때 신문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은 봉. 이 말이 그때 나온 겁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다 아는 그 미국 회사 있잖아요. 새 휴대폰을 내놓을 때마다
우리나라 출고가가 미국보다, 중국보다, 일본보다 비쌌습니다. 그런데 더 서운했던 건 가격이 아니었어요. 출시일이 늦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사서 쓰고 있는데 우리는 몇 주씩 기다려야 했어요. 돈은 더 내는데 물건은 늦게 받는 거죠. 그러니 기분이 어땠겠어요? 명품도 그랬고, 가전제품도 그랬고, 심지어 운동화까지 그랬습니다. 해외 직구라는 말이 그때 유행했잖아요. 사람들이 왜 직구를 했겠어요? 재밌어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사면 손해라는 걸 알아버려서입니다. 그리고 값보다 더 서운했던 게 하나 있어요. 순서였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시작하는데 우리는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기능은 몇 달 뒤에 들어오고, 어떤 건 몇 년 뒤에 들어오고, 어떤 건 아예 안 들어왔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돈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느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세계에서 손꼽히게 빠른데, 왜 우리는 늘 뒤에 서 있어야지? 이게 참 묘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값을 더 내는 건 계산의 문제인데, 늦게 받는 건 대접의 문제로 느껴지거든요. 돈 문제가 아니라 기분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기분이 상한 소비자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배송대행이라는 사업까지 생겼어요. 미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면 미국 주소로 받아서 한국까지 보내주는 서비스요. 이게 하나의 산업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산업이에요. 나라 안에서 제값에 살 수 있으면 애초에 필요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왜 하필 우리한테만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만해 보여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이 이야기에 진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따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이 가장 크게 폭발한 게 다름 아닌 자동차였습니다. 자, 이제 아까 콜드오픈에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미국에서 차를 사서 배로 들여온 사람들이요. 먼저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부터 짚고 갈게요. 아무나 미국에서 차 사서 들여올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주로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분들이었어요. 유학이나 주재원으로 나가 있다가 귀국하는 경우요. 이럴 때 타던 차를 이삿짐에 실어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차 대번호라는 게 있어요. 차마다 붙어있는 고유 번호인데 이게 K로 시작하면 한국에서 만든 차라는 뜻이에요. 그런 차는 귀국이사로 들여올 때 관세를 안 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나갔던 차가 돌아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미국에 사는 교민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한국 차는 미국에서 사는 게 낫다. 실제로 2010년대 후반부터 코로나 전까지 이게 계산이 맞는 시기가 있었어요. 환율이 낮았고 미국 현지 할인이 컸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서 귀국할 때 가져오면 한국에서 새로 사는 것보다 돈이 덜 드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나 이득을 본 건 아니에요. 배로 옮기는 데만 150만 원 안팎이 들고 이사 화물이 아니면 관세가 20에서 30%씩 붙습니다. 통관비에 하역비에 이것저것 더하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환율도 바뀌고 조건도 달라져서 그 이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돈 계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 시절 인터넷에는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돌았어요. 수출용 차가 내수용 차보다 좋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미국 가는 차에는 안전장치가 더 많이 들어간다더라. 철판이 다르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완전히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안전장치 개수가 다른 경우도 있었고 철판에 녹방지 처리를 하는 비율이 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거 안 짚고 넘어가면 저도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게 되거든요. 그 차이의 상당 부분은 회사가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라마다 규정이 달라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북미나 유럽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넓어요. 그럼 겨울에 도로에 염화칼슘 같은 걸 엄청나게 뿌립니다. 그러면 차 밑바닥이 금방 녹슬어요. 그래서 그쪽 나라들은 녹 안 슬게 처리한 철판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쓰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규정이 없으니 회사는 그만큼 안 쓴 겁니다.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법이 없었던 거죠. 안전장치도 비슷했어요. 미국은 특정 방식의 에어백을 쓰도록 규정이 있고 우리는 다른 방식이 허용됐습니다. 회사는 두 방식의 성능이 비슷하다고 해명했고 시험 결과도 근거로 내놨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때 논란이 됐던 그 차이들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 나라별 규정에 맞춘 부품 차이 정도예요. 그런데 말이죠. 회사가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사람들은 왜 안 믿었을까요? 여기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회사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시기에 우리가 겪은 다른 모든 일들이 그 의심을 사실처럼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청소기도 우리한테만 비쌌고, 휴대폰도 우리한테만 비쌌고, 명품도 우리한테만 비쌌어요. 그러니 자동차라고 다르겠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하나 따지면 각각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다 합쳐놓고 보니 하나의 그림이 그려진 거죠. 우리가 봉이라는 그림이요. 자, 그럼 아까 심어둔 그 질문. 왜 하필 우리한테만 비쌌을까요? 이유를 하나씩 뜯어볼게요. 첫 번째 이유, 우리가 너무 잘 샀습니다. 이게 좀 씁쓸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소비자는 세계적으로 봐도 특이한 편이에요. 좋은 물건이면 비싸도 삽니다. 그리고 남들이 사면 나도 사요. 유행이 돌면 아주 빠르게 퍼지고요. 기업 입장에서 이런 시장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값을 올려도 팔리는 시장이죠. 값을 내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특히 명품이나 고급 가전 쪽이 심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 소비에서 고급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를 비싸게 팔아도 되는 곳으로 본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가 시험되었습니다. 업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 성공하면 세계에서 성공한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 소비자가 세계에서 손꼽히게 까다롭다는 겁니다. 신제품 나오면 제일 먼저 사서 써보고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인터넷에 올리고 서비스가 부족하면 바로 항의해요. 반응 속도도 빠르고 목소리도 큽니다.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서 통하면 어디서든 통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일종의 시험장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얄궂은 게 있어요. 시험장이라는 건 곧 중요한 시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함이 그때는 우리한테 이득으로 안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비싸게 팔아도 되는 이유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잘 팔린다는 게 증명되면 그게 다른 나라에 파는 근거가 되거든요. 우리는 성적표를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고 정작 값은 더 낸 거예요. 세 번째 이유, 우리가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게 제일 현실적인 이유예요. 그 시절엔 국산 대체품이 약했습니다. 무선 청소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 영국 브랜드가 우리나라 무선 청소기 시장의 90%를 먹고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10대 중 9대예요. 사실상 독점이죠. 이러면 값을 어떻게 부르든 소비자는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비싸다고 안 사면 청소기를 못 쓰는 거잖아요. 기업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장이 그렇게 생기면 값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경쟁자가 없으면 값을 내릴 이유가 없거든요. 이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사주고, 우리가 시험대 역할을 해주고, 그런데 우리한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 세 가지가 겹치니까 값이 올라간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그 시절엔 우리가 가격을 비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휴대폰으로 몇 초면 미국 가격, 일본 가격, 유럽 가격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엔 그게 안 됐어요. 남의 나라에서 얼마에 파는지 알 방법이 없으니 부르는 게 값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오늘 이야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요. 값이 다른 데는 정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전부 우리를 홀대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모르고 비교하면 억울해할 필요 없는 일에도 억울해하게 됩니다. 첫째, 세금 붙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게 제일 큽니다. 미국에서 물건가표에 $100라고 적혀 있으면 그게 최종 가격이 아니에요. 계산대에 가면 판매세가 따로 붙습니다. 주마다 다른데 보통 몇 %씩 더 나와요. 그러니까 표시된 값보다 실제로 내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가표에 적힌 게 부가세까지 다 포함된 최종 가격입니다. 10%가 이미 들어있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요. 미국 홈페이지 가격과 우리나라 가격을 그냥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우리 쪽이 불리하게 보이도록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금이 이미 들어간 값과 아직 안 들어간 값을 비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이 훨씬 싸다고 알려진 사례들 중에는 세금까지 다 계산해보면 차이가 생각보다 작았던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둘째, 보증과 서비스 조건이 다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나라마다 무상 수리 기간이 다르고 부품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주는지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 센터가 촘촘하고 수리가 빠른 편이에요. 그게 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직구로 산 물건이 고장났을 때 국내에서 수리를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아낀 돈보다 훨씬 큰 비용이 나갑니다. 값만 보고 결정하면 이걸 놓쳐요. 셋째, 유통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휴대폰을 통신사를 통해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붙는 비용 구조가 다른 나라와 달랐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가전도 그래요. 나라마다 파는 방식이 다르면 값도 달라집니다. 넷째, 환율입니다. 이건 회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원화 값이 떨어지면 수입 원가가 올라가고 그게 가격에 반영됩니다. 같은 제품인데 작년보다 올랐다면 그중 상당 부분이 환율 탓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가 더 낸 게 전부 홀대는 아니었습니다. 세금 방식, 서비스, 유통, 환율 때문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런 이유로 설명이 안 되는 차이도 있었다는 겁니다. 세금 다 계산하고 서비스 다 감안해도 여전히 우리가 더 비싼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비자는 그 둘을 구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다 홀대로 보인 겁니다. 설명되는 차이까지 전부 다요. 회사가 아무리 해명해도 안 통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뢰가 한번 깨지면 맞는 말도 병명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조건 중에서 마지막 하나가 무너지면서 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바뀌었을까요? 인터넷이 바꿔놨습니다. 사람들이 가격을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미국 사이트에서 같은 제품 가격을 캡처해서 올립니다. 그럼 그게 순식간에 퍼져요. 이게 저기선 이 값인데 왜 우리는 이 값이지? 이 질문이 수백만 명한테 동시에 퍼지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알고 넘어갔을 일이 이제는 온 국민이 같이 아는 일이 됐어요. 그리고 아는 순간 기분이 상하죠. 여기서부터 소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세 가지 방식으로요. 첫째, 직구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안 사고 해외에서 직접 샀어요. 배송비 내고 기다리는 게 귀찮아도 손해보는 기분보다는 나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번졌냐면요. 처음엔 영어 잘하는 젊은 사람들만 하던 일이었어요.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하려면 영어로 주소를 쓰고 카드 결제를 하고 배송 대행 업체에 신청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웬만한 사람은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이게 완전히 쉬워졌어요. 한국어로 된 직구 안내 사이트가 생기고 배송 대행이 산업이 되고 나중엔 아예 해외 쇼핑몰이 한국어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결제도 우리 카드로 그냥 되고요. 그러니까 예전엔 못하던 사람들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 연배 되시는 분들도 직구로 물건 사시는 경우가 요즘 있잖아요. 문턱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문턱이 사라졌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무서운 일이에요. 예전엔 국내 가격을 높게 불러도 소비자가 딱히 갈 데가 없었는데 이제는 클릭 몇 번이면 남의 나라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둘째, 소문을 냈습니다. 어느 브랜드가 한국에서 얼마나 더 받는지, 서비스는 어떤지 이게 다 기록으로 남고 검색되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물건 하나 잘못 사고 끝날 일이 이제는 다음 사람이 사기 전에 읽는 자료가 됩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이 수천 명의 판단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브랜드 이미지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셋째, 이게 제일 셌는데요. 다른 제품으로 갈아탔습니다. 아까 그 무선 청소기 이야기 기억나시죠? 시장의 90%를 먹고 있던 그 브랜드요. 값도 비싸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비싸고 서비스도 아쉽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 국내 회사가 무선 청소기를 내놨습니다.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써보니 괜찮았던 거예요. 값도 합리적이고 서비스도 빠르고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90%를 쥐고 있던 그 자리를 국내 회사가 가져갔습니다. 이게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소비자가 등을 돌리니까 시장이 실제로 뒤집힌 겁니다. 항의만 한 게 아니라 지갑으로 보여준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나와요. 소비자한테 제일 센 무기는 항의가 아니라 이탈이라는 겁니다. 화를 내는 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사는 건 못 무시합니다. 숫자로 바로 찍히니까요. 그리고 이 무렵 우리나라 기업들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외국 브랜드를 못 따라간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산이 더 낫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세 번째 이유, 대안이 없다는 조건이 깨진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는 갈아탈 곳이 생겼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값을 높게 불렀다가 손님이 통째로 옆집으로 가버릴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 관련해서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예전엔 비싸도 그거밖에 없으니까 샀는데 지금은 국산이 더 좋아서 안 산다. 이게 진짜 복수 아니냐? 저는 이 말이 정확하다고 봤습니다. 소비자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큰 그림이에요.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싸게 산다던 그 적는 폰이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 모든 모델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차이가 큰 것도 있고 거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삼성폰은 무조건 한국이 최저가다 라고 외우실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방향 자체가 뒤집힌 건 분명해요. 우리가 제일 비싸게 사던 나라에서 제일 싸게 사는 나라 쪽으로요. 그리고 회사는 이걸 이번 한 번으로 끝낼 생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신제품도 한국에서 가장 부담 없는 값으로 내놓는 게 목표라고 했으니까요. 자, 여기서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걸 안 짚으면 반쪽짜리 이야기가 돼요. 이건 회사가 착해져서가 아닙니다. 계산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무슨 계산이냐면요. 세 가지예요. 하나, 안방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젊은 층이 다른 회사 휴대폰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안방에서 밀리면 그건 숫자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 문제가 됩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안 팔리는 폰이라는 말이 나오면 밖에서도 힘들어져요. 둘, 초반 승객이 중요합니다. 접는 휴대폰은 아직 새로운 물건이에요. 처음에 확 팔려야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반에 확 사주는 시장이 어디냐면 우리나라예요. 신제품 나오면 줄 서서 사는 나라니까요. 셋, 아까 그 시험 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반응이 좋으면 그게 세계 시장에 내미는 성적표가 돼요. 그러니 여기서 잘 팔리게 만드는 게 회사한테 이득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접는 휴대폰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를 알면 이 계산이 더 잘 보입니다. 접는 폰은 원래 우리나라 회사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한동안 거의 혼자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중국 회사들이 접는 폰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값도 훨씬 쌉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 만들던 회사들까지 이 시장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접는 폰이라는 물건이 대중적으로 자리 잡느냐 마느냐가 여기서 갈리거든요. 이럴 때 기업이 뭘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하게 사줄 시장부터 확실하게 잡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예요. 새 물건 나오면 제일 먼저 사보는 사람들, 그리고 좋으면 주변에 소문내는 사람들, 그런 소비자가 몰려있는 시장에서 초반에 확 팔리면 그게 다른 나라에 파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물이 아니라 투자예요. 그리고 저는 이걸 나쁘게 볼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왜냐하면요, 기업이 착해서 값을 내리는 일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값은 계산이 바뀔 때 내려가요. 그런데 그 계산을 바꾼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보여준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가격을 비교했고 소문을 냈고 다른 제품으로 갈아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보면 손해라는 계산이 선 겁니다. 착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섭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번 가격 정책은 접는 휴대폰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싸졌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한테 더 받는 물건은 많습니다. 그러니 이 한 건으로 다 끝났다고 보시면 안 돼요. 다만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이번 소식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예고했던 그거 기억나시죠? 왜 하필 우리한테만 비쌌느냐는 질문이요. 여기서 그 답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얄궂은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비싸게 산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잘 사줘서, 우리가 까다로워서, 우리가 시험대라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싸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사줘서, 우리가 까다로워서, 우리가 시험대라서예요. 같은 이유가 한 번은 우리를 봉으로 만들었고 지금은 우리를 우대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달라진 걸까요? 조건 하나가 바뀌었어요. 우리한테 갈아탈 곳이 생겼다는 것. 예전엔 우리가 아무리 까다로워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 까다로움이 그냥 성적표 만들어주는 노동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까다롭게 굴다가 진짜로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까다로움이 힘이 된 거예요. 똑같은 성질인데 대안이 없을 땐 약점이었고 대안이 생기니까 무기가 됐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사람 사는 일하고 똑같아요. 남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절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만만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부탁을 들어주면 그건 고마운 일이 돼요. 같은 호의인데 대접이 달라지는 겁니다. 시장도 딱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 다르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 변화를 만든 게 누구냐는 겁니다.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어느 대단한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미국 사이트 가격을 캡처해서 올린 이름 모를 누군가. 배송비 물어가며 직구를 해본 사람. 비싸도 그냥 쓰던 브랜드를 접고 국산으로 갈아탄 사람. 그리고 그 국산을 더 좋게 만들려고 애쓴 회사들. 이 사람들이 10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바꿔놓은 겁니다. 아무도 이걸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 손해 안 보려고 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게 보이니까 가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미국에서 차를 사서 배로 들여오던 사람들이요. 그분들이 정말 돈을 아끼려고만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계산도 했겠죠. 그런데 그 밑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선 제값 주고 사도 대접받는 것 같지 않다는 기분이요. 그 기분이 배 사까지 물게 만든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그 방향이 반대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밖에 사는 분들이 한국에서 사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 이야기 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평생 남의 나라 물건 비싸게 사면서 사셨는데 이제 우리 애들은 안 그래도 되겠네. 저는 이 한 줄이 오늘 이야기를 다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갈 길도 있어요. 좋은 이야기만 하고 끝내면 그것도 반쪽이니까요. 아직 우리한테 더 받는 물건은 많습니다. 어떤 명품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고 어떤 서비스는 여전히 우리나라만 늦게 들어와요. 이번 일은 한 회사의 한 제품 이야기지 전체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가격 정책이 계속 이어질지도 아직 몰라요. 회사 사정이 바뀌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약속은 약속이지 계약이 아니잖아요. 넘어야 할 산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챙기면 좋을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큰 물건 사기 전엔 해외 가격을 한 번만 검색해 보세요. 몇십 초면 됩니다. 요즘은 제품명에 나라 이름만 붙여서 검색해도 대략 나와요. 이게 습관이 되면 손해볼 일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값이 다르면 이유가 뭔지도 같이 보세요. 세금이 다르거나 보증기간이 다르거나 서비스 조건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싼 게 답은 아닙니다. 특히 큰 가전이나 차는 사후 서비스가 값보다 중요할 때가 많아요. 셋째, 직구가 늘 이득은 아닙니다. 배송비, 관세, 반품 조건까지 다 따져보셔야 해요. 고장 났을 때 국내에서 못 고치면 그게 더 비싼 값이 됩니다. 특히 자동차는 절대 가볍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 이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넷째,
세금 방식까지 넣고 비교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표시가에는 판매세가 빠져 있고 우리 표시가에는 부가세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숫자만 나란히 놓으면 실제보다 차이가 커 보여요. 억울해할 일과 아닌 일을 구분하셔야 진짜로 손해를 안 봅니다. 다섯째, 그래도 제일 센 건 안 사는 겁니다. 너무 비싸다 싶으면 안 사면 돼요. 그게 항의 100번보다 셉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청소기 시장을 바꿨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번엔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변화가 누가 시혜를 베풀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십몇 년 동안 값을 비교하고 따지고 갈아타면서 만들어낸 계산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만든 변화는 쉽게 안 뒤집혀요. 조건이 바뀐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게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소비자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기업이 값을 정하면 그냥 내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번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이면 세계적인 회사의 가격표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하는 그 선택들, 어디서 살지, 무엇을 살지 정하는 그 작은 결정들이 사실은 표를 던지는 일이었던 거예요. 봉이 되느냐 마느냐가 사실 우리 손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전에 해외 가격 보고 억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번 가격 발표를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경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또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